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희순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내 외부 구분이 없어지는 IT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보안 관제 기술로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요즘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도 있죠. 이 때문에 인증 기술이 변화하고 관제 대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자산 위주에서 워크로드와 사용자 행위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관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IBM의 박형근 실장님, 이준희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형근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의 디지털 트러스트 부문의 박형근 실장입니다. 저는 인증, 계정관리 등등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호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희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스렛 매니지먼트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스렛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큐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보안 관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드리고 가이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질문과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ID 보안 관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최근 이제 모 연예인의 클라우드 아이디가 유출이 됐고 또 도용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사생활이 유출돼서 엄청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이제 인프라로의 전환, 보통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흔히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에 대한 변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사실은 기존의 IDC에서만 있던 서비스와 데이터들이 자꾸 이제 외부의 클라우드로 이제 존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이제 사실 이 인터넷 세상 속에 이제 기업의 데이터나 기업의 서비스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그런 연예인의 그런 이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문제가 기업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문제를 오늘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 IBM은 멀티미디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 고객분들이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똑똑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이제 그 보안 프레임워크인데요. 세 가지 도메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거버넌스, 지속적 접근 통제, 사전 위협 완화라고 하는 세 개의 통제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단순히 이제 직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협력사, 그다음에 외부에 같이 일하는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이제 고객까지 포함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의 서비스나 데이터에 접근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API,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까지, 사물까지 이제 이런 기업의 서비스와 트랜잭션에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존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 굉장히 혼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더 새로운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프레임워크로 이제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참조 모델로서 IBM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이제 통제 도메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했던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사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공간상에서 디바이스가 존재하고 있고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용자가 어떤 디지털 아이디화에서 접근했을 때 그 사용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트러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제 신뢰 기반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 데이터에 접근해서 하는 행위까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통합 관리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통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이제 접근 통제인데요. 네. 이제 종래에는 보통 이제 ACL이라고 하는 접근 권한 관리를 굉장히 딱딱한 정책 기반으로 이제 보통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정책 기반이 아니라 상황이나 보통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네. 문맥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계정 내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접근 통제가 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선은 트러스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숙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뭐 솔루션이든 기술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술로 될 거는 아니고요. 뭐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자의 여러 가지의 행위 패턴, 그다음에 이제 2채널 이상의 이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이제 인증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실제 이 사용자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면은 이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로 접속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용자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접근 통제를 통해서 트러스트 아이디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나 트랜잭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에도 실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상 서비스에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접근 통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능형 거버넌스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계정 권한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게 이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버넌스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거버넌스 유지에 있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아니 사용자가 갖고 있는 권한, 사용자가 갖고 있는 계정을 기반으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뭐 종래에는 실제 그 기업 환경에서 제가 이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승인권자들이 아무런 이 판단의 근거가 없었어요. 판단의 근거가 없어서 그냥 뭐 승인만 쭉 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 클라우드에 어떤 서비스에 요청을 했는데 이 접근에 대한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줌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적으로 이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만 계정이나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확보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필요해지게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그런 이제 트러스티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권한, 서비스, 트랜잭션을 부여하게 되면 실제 이 사용자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제를 하는. 그래서 종래에는 이 외부 위협에 대한 이제 관제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위협에 대한 이제 내부 통제, 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부의 사용자지만 외부일 수도 있고 외부 사용자지만 내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 이 현재 분리됐던 이런 이 시스템들을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통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신뢰 기반의 아이디가 실제 어떠한 트랜잭션이나 서비스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차세대 이제 이 관제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숙제나 이제 방향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박형근 실장님과 함께 멀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한 보안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이준희 실장님과 함께 보안 관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제 역시 대응하고 분석하고 조치하는 방법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역할들을 보게 되면 대개는 경계 보안에 딱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고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가 무너진 환경에서는 그것만 봐서는 어떤 위협을 대응하고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하나의 조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제의 조치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나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도 다양해져야 하지만 어떻게 관제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뭐 기존의 경계 보안 관제들을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서 뭐 멀티 클라우드도 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보안 관리자들이 이제 이 복잡한 환경을 어떻게 관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관제와 달라지는 관제 뭐가 다른지 약간 더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협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제의 공통의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렇죠.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보안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호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위협들이 발생했던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그 관제할 수 있는 대상들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에는 위협을 탐지하는 데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탐지했어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치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후순위로 밀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탐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그 선입선출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 진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들은 비즈니스에 굉장히 위험해 라고 하게 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위협들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SIEM이라고 하는 솔루션들만 가지고서 사용하셨죠. 쓰고 계셨죠. 그래서 통계 뽑고 위협 탐지하고 정보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대응에 대한 포커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상관분석이라는 룰들을 만들다 보니까 상관분석이라는 건 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어떨 때는 안 떨어지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행위들을 볼 수 있는 머신러닝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들이 지금 관제에서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실제 기업마다 대응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를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표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은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성공했다라고 들리는 소문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우리 환경에 맞게 분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서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도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 맞고 우리의 부분에 맞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티켓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한동안 이제 보안 포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티켓 처리가 굉장히 포커싱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켓 처리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티켓이 발행이 되고 위협이 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조치가 됐다 안 됐다에만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없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은, 어떤 분석가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최종 단계에 간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초보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몇 단계를 건너뛰고 결말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IBM에서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레이북을 통해 갖고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보안 관제 1.0 때는 이제 경계 보안의 관점이 되게 중요했었고 2.0에서는 사용자 기반의 보안 관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사용자 기반 보안 관제란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에서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안 관제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기존과 가장 달라지는 것들은 사용자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이제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작하고 조합해서 분석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 생각하는 사용자 기반의 보안 관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협의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내부의 위협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피싱 공격이다, 뭐 다양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격들에 대한 것들을 속사정을 끄집어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해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공격들보다는 약간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공격들이 많죠. 그래서 뭐 APT니 이런 공격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지만 효과도 좋지 않나요? 그런 네. 공격이? 네. 그렇죠. 네. 사실 내부 위협 분석이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 내부자가 정말 내부자인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용자가 진짜 내부자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한 사람과 의도 없이 한 사람을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그 의도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그 보안 관제에 있어서 하나의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분석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처럼 경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네. 그 이외에 내부 회사의 임직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권 사용자들은 좀 더 유심히 봐야겠죠. 네, 권한이 많은 권한이 분들. 많은 분들 네. 그런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그분들이 항상 문제예요. 네, C 레벨에 계신 분들. 항상 문제는 아니지만 예외를 달라고 하셔서 네, 네. 문제의 소유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분들이 그쵸,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르게 이제 계약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보안의 영역에서 녹여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꼭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단계별로 사용자 행위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BM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아니면은 사용자 행위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기존에 이제 내부 통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내부 통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거든요. 내부 통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가장 포커싱하고 중점적으로 봤던 것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한정적인 것들만 보게 됐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준비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IBM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당연히 분석 대상들을 만드는 거죠. 단순히 로그뿐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각각의 사용자들을 어떻게 그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매핑해 가지고 그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환경에 맞는 유즈 케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최적화를 해서 가장 안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IBM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권 사용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서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서버에 있는 정보를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말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장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는 군이 사실 됩니다. 그리고 해커들도 다른 곳으로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는 것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들의 네. PC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아마 알려진 APT 공격의 대부분은 다 특권 사용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용의 행위를 분석하고 행위 패턴에 있어서 얼마만큼 달라지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확대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로 확대해서 보고 확인하고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부분들.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은 그 소스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로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 사용자나 하나의 어떤 시스템들이 하는 행동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개별의 사용자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피어 그룹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피어라고 하면은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나와의 이 사람과의 역할을 계속 비교하는 거죠.
이 사용자는 분명히 피어 그룹상으로 봤을 때는 DB 어드민이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어드민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들어가서 갑자기 어떤 파일을 지워버린다든가 네. 이런 문제를 하게 되면 서비스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사용자 행위 분석에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이 쓰이나요? 이게 예. 정말 궁금한데요. 예. 저희도 이제 그 고객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 쓰시나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십니다. 사실 그 이상행위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베이지안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 행위 분석이라는 영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표준 편차.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모달 가우스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의 다봉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A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사성들을 분석해서 그걸 클러스터링으로 묶고 클러스터링에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습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놓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평균, 그 다음에 정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할 때 뭐 선거나 이런 데 나오게 되면 몇 퍼센트의 오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다시피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탐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고요. 오차가 작아지면은 탐지는 정확도는 높아지겠지만 거의 탐지가 안 되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범위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기업마다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에서 이런 그 알고리즘을 써서 되게 잘 됐어요 네. 라고 해서 딱 다른 기업에 넣었을 때 그게 바로 잘 될 거냐라는 것들은 확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적화의 단계,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맞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각 통제 그 영역마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은 이제 거의 기본 요소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했듯이 이제 계정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의 접근이나 시스템 접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들이 이제 서로 이제 보완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 모니터링 관제하는 쪽에서 종합적인 이제 분석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개별의 그 머신러닝이 하나로 뭉쳐져서 같이 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점점 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그라던가 분석해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분석된 결과들을 저장을 해놓게 되죠.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잡게 되고요. 그 베이스라인을 통해 가지고 현재 행위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상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벗어났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분석하는 거고요. 한 달짜리, 하루짜리, 아니면은 뭐 1시간짜리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기존엔 안 했는데 이것들이 진짜야? 아니야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분해 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관제할 때는 이런 역할까지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위협들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분석 기법까지 포함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오타민이 미타민이 했던 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용자 이상행위 탐지가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한번 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 준비한 것들은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내부 통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내부 통제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포커싱 되는 거는 내부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사실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탐지할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에 대한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여기에는 지금 넣지는 않았는데 클라우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조금씩 올려놓고요. 밖에 나가서 계정을 통해 갖고 한꺼번에 쭉 땡기면 훨씬 더 티나지 않고 데이터를 많이 땡겨 나갈 수 있거든요. 유출할 수 있는 유출할 방법으로.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걸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그 이상행위가 있었고 계정이 도용된 그런 환경에서 업무 이 시간 이후에 접속을 했고 중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가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네요. 예, 이거는 네. 근데 너무 정형적인 네. 행동이라서 아마 대개 룰에서도 참지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이런 그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패턴 안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든가 사용자 이상행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각각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도식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증에 대한 부분들, 이 인증이 과연 이상한 인증이냐, 인증서가 다른 곳에서도 썼던 인증서냐, 그렇지 않느냐를 비교하는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룰 베이스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업무 시간 이후에 접속했다.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 접속하면 업무 시간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예. 출장 갔을 때. 그러면 네네. 이제 그런 행위들도 경보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오탐의 여지는 굉장히 많아지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용자가 갑자기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사용자의 인증에 대한 행위에 대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외부로 발송했던 그런 패턴들, 메일을 발송했던 패턴들 아니면 어떤 다양한 패턴들을 행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치를 봤을 때, 한 달치를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정상인데 아니면 이 정도도 이상한데 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위협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총합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총합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위험하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프상에서 보여주고 분석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문서 유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를 갖고 한 경우고 네. 사실 의도 없이 저도 모르게 공격을 당하는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알아볼까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많은 빈번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APT라고 하는 공격들이 대개는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 내게 밖으로 나갔고 나를 통해서 어떤 악성 행위가 발생했고 위협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럼 룰 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한때 이제 그 보안에서 핵심처럼 나왔던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위협 정보를 활용해서 위협을 매칭시켜 보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데는 하나의 요소로 계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탐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관제할 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병합적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하나가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이 그 하나 꼭지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성 사이트에 접속했다, 아니면 뭐 본넷 IP에 접속했다, 이런 것들은 스레트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해 가지고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사이트 중에는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패턴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 사용자가 기존에는 이런 사이트에 전혀 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다라든가, 아니면 업무 시간 이후에 갑자기 행위가 많아졌다라든가, 그리고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로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갑자기 증가했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접속 행위를 볼 때 대개는 악성 파일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DNS 쿼리를 통해 가지고 그 호스트명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DNS 명이라는 게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DNS 제너레이팅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써서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학습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하는 행위가 그런 그 패턴에 매칭이 되는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도 반드시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사용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머신러닝 분석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사용자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뭐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새로운 위협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아까도 상관 분석이라는 게 어떤 조건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순서라는 게 맞지 않거나 바뀌거나 하게 되면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룰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그것들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용자 행위 기반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 포커싱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아마 비헤이비얼 어널리시스라고 그게 아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사용자를 모두 모집단으로 보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 행위가 뜨는 걸 보죠. 디도스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 사용자에 대한 것들로 임계치를 확 낮춰놓게 되면 이 사용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상행위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위협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석 효율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쫙 펴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 분석하고 확인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게 이미 하나의 그 위협으로 탐지가 됐기 때문에 그 탐지된 위협을 기반으로 해서 얘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이상행위인지를 보고 그것들에 맞춰서 쉽게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기대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IBM이 이 머신러닝도 있지만 AI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드리면 고객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사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걸 도입하면 몇 명을 줄일 수 있나요? 몇 명을 줄일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사람을 줄일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보안 관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나의 역할을 진짜 나의 역할만 온전히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보조적인 수단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솔루션은 아니고 기존에 단순 반복하시던 작업을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진짜 보안 관제 요원들이 해야 됐던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 이게 어떻게 실제로 구동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IBM의 이제 큐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화면들을 이제 간략하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환경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제 화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엔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하는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그 행위가 이상행위가 발생함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는 사람이 바로바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대한 것들을 클릭해서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사용자를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용자가 어떤 계정을 쓰고 있는지, 어떤 IP인지 아니면 어떤 그 사번을 쓰고 있는지, 어느 부서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피어 그룹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지금 기존에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애취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시스템 어드민이 됐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한효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초상권은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효주님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거 데이터를 찾으시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거 데이터를 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지금 위협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드리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클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용자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기에서는 지금 사용자의 지역이 지금 계속 변화됐다는 그런 가정을 놓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서 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그 접속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접속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위험한 사용자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계정이 도용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용자는 위험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조치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얘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럼 계정을 차단할 수도 있나요?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까 말씀, 네. 조치 대응에 대한 부분들. 요새 그것도 그 자동화에 대한 요건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해서 얘가 진짜 위험하다라고 해. 이 정도면 차단해 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건 각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또 다르겠네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네, 그렇죠.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계정이 차단됐으면 네,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사용자 행위 기반의 보안 관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몇 가지 골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화 하면서 서버리스가 되기도 하고 온프레미스랑 차이가 있는데 자산 조사에 있어서 어떤 접근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관제를 하려면 뭔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또 그렇죠. 파악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죠. 네. 네. 네, 사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원칙은 사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클라우드가 됐든 뭐 온프라미스가 됐든 뭐 어떤 조건이 됐는지 간에 실제 하려고 하는 시스템 내지는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목록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ITSM에 기반해서 이제 실제 뭐 물론 개발 시스템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그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리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목록화해서 이제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제 디스커버리 한다든지 네.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아예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때 서버 인증을 통해서 자산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은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통제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동일한 방식들이 클라우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우드는 사실 비용 때문에 쓰는 거고 그렇죠. 사용하는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비용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프라미스보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 및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필터링 기준에 따라 점검 대상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이 어려운데요. 예, 예.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어떻게 정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협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고 분석하실 것인가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할들이 나눠져야 됩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대개는 초기에 티켓을 발행하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맞춰서 분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컨텐츠를 계속 발굴해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역할이 나눠져야 되고요. 이런 역할이 나눠지게 되면 아마 모니터링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솔루션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으로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게 되는데 보안 문제에 있어 관제나 그에 따른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이게 진짜 그 고객분들이 가장 만나게 되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라고 딱 하게 되면 고객분들이 이제는 내가 모든 보안의 짐을 벗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A사가 다 해줄 거예요. 네, A사가 다 네, 해줄 맞아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새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아이아스니, 파스니, 사스니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던 심지어 사스로 가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고객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IaaS로 가게 되면은 기존 인프라 제외하고 모든 부분 영역들이 다 고객이 해야 되는 거고, SaaS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레벨까지는 업체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인증이라든지 접근에 대한 권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주체는 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 업체가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리진 않는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니지드 서비스가 이제는 클라우드 쪽의 사용자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가 좀 더 확장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에서도 알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이 중간을 매개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도 굉장히 많이 그게 캐스비인가요? 캐스비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솔루션 영역이라고 하고, 영역이고요. 이제 그런 운영을 대신해주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 모델이 이제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관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제를 이제 기업에서도 하기 힘들고, 각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도 안 해준다 그러면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하는 회사가 이제 나타나면 되는 거죠. 네. 국내에는 아직 그런 업체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들 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요. 뭐 네. IBM에 있어서도 뭐 의뢰를 해주시면은 네. 제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네. IB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한 사용자 행위 분석이 된 후 시나리오를 만들고 최적화하는 부분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이제 사실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 제품들마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어떤 분석 방식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에 맞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어떤 부분들을 분석할 것이냐. 딴 데서 봤더니 사용자의 로그인에 대해서 이런 인자가 되게 중요했는데 우리는 그 인자 말고 다른 인자를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학습시키는 것들로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 사람들이 개입하는 역할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최적화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무용지물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근데 다들 그냥 해줬으면 예, 하는 그거는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왓슨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또 그 인간의 역할도 있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정책의 업데이트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게 클라우드 쪽에서 뭔가 다른 보안 정책 업데이트가 있나 하고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사실 보안 정책은 굉장히 다양해서 하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관제 쪽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떠한 좋은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기업 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통해서 특이점을 발견한다든지 그런 시점들이 사실은 이제 보안 정책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그렇죠.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 조정이 일어나야 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벤더사가 제공하는 부분들은 사실 표준화된 사실 그 기업의 옷에 딱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기업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보안 정책이라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라는 것들 이제 통계를 뽑아보게 되면 잘못된 설정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사람의 많거든요. 실수죠. 예, 사람의 네. 실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IBM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특정사를 얘기하면 AWS라든가 뭐 애저라든가 IBM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곳에서 설정과 관련된 오류와 관련된 그 정책들을 군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솔루션이 딴 걸 쓰고 있는데 탐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정책을 좀 더 편리하게 적용하고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행위에 대한 관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로그 수집이 필요합니다.
진짜 관제를 하고 계신 분 같아요. 로그 소스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하고 연계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앞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아래쪽에 잠깐 넣어놨었는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보안 관제다라고 하게 되면 방화벽하고 IDS, IPS 쪽에 되게 포커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쪽보다는 좀 더 하위 레벨로 많이 내려오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록시라던가 어떤 DNS 행위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넣게 되면 이런 행위들을 기반으로 해서 위협들을 탐지하고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문서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종래 관제 영역에서 이제 좀 분리되어 있는 인증 시스템들에 대한 로그들이 이제는 반드시 이제 관제 시스템으로 통합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가 너무 많아서 투머치 로그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로그의 양으로 인한 분석 이슈는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예,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거죠. 우리는 로그의 양이 많은데 로그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고객사에 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곳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많지만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그 1테라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양이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테라를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 그 중에서 필요한 위협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줄여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이라는 장비가 처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많은 로그를 어떻게 하면 위협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나온 거고요.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심 장비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합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이슈는 거의 별로 없는 거네요. 지금은 사실은 뭐 분산 구조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요새는 SSD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로그량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관제 시스템 자체를 이제 서비스로 이제 해서 이제 관제의 시큐리티 서비스처럼 이제 심 에저 서비스로 해서 이제 아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하드웨어 디펜던시라는 부분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네,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실시간 학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베이스라인이 잡히는 것들은 당연히 과거에 한 달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베이스라인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학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이상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서비스 차단이 되는 제가 아까 물어봤었죠. 서비스 차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람만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심이라고 하는 솔루션 측에서는 서비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연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했고 그런데 그게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SOA라고 하는 그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솔루션에서 좀 더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차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어떤 위협이 딱 발생하게 되면 얘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위협이 실제로 이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는지 만약 공격이 들어왔으면 이 시스템이 진짜 그런 포트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취약점이 있는지 취약점 점검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차단하거나 하는 이런 단계로 요새는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IPS 대신 IPS 장비를 놓고 이제 IDS를 쓰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분석 시스템이 바로 조치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리스크한 그 상황을 사실 시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것처럼 실제 어느 액션을 취해야 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알람만 주고 사람이 분석해서 사람이 조치하는 여기에서
이제 했었죠.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는 어떤 소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분석을 하되 어떻게 보면 원클릭으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EDR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죠. 새로운 개념으로 나온 EDR에 관심이 많은데 사용자 행위 관제를 위해서는 EDR이 필수인가요? EDR이라고 하면 이제 엔드포인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행위 관제의 측면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악성 파일 분석에 대한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파일이 어떤 파일을 건드린다던가 커널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각종의 프로세스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진 않고요. 요즘에 이제 그 MS라던가 특정 OS에는 이제 그 특정한 시스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그 EDR이라고 하는 군에 있는 제품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라던가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 EDR과 또 연결되는 질문이 다른 분도 주셨는데요. 머신러닝을 통한 사용자 행위 분석과 EDR을 통한 사용자 행위 분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전체 사용자 중에서 이 사용자가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EDR을 통한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EDR은 진짜 내 PC 아니면 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갑자기 예전에 안 했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든다던가 어떤 이상행위를 한다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분석 방법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EDR은 엔드포인트 단이거든요. 엔드포인트 단에서 이제 특이점을 이제 분석을 해내는 거고,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증 단에서도 특이점을 분석을 합니다. 뭐 데이터 어세스나 시스템 어세스에서도 다 특이점을 분석을 하거든요. 요즘에 보안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노드 단에서 이상행위들은 다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실제 회사의 트랜잭션이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게 정말 이상한 거냐라는 걸 보려면은 위에 상단에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또 하나의 이제 레이어가 이제 필요한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 관제 레이어에서 이상행위 분석하는 거하고 각 노드 단에서 이상행위 분석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어쨌든 그래도 두 개가 함께 있으면 네, 훨씬 그렇죠. 더 보안 네네. 수준 예, 높겠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여주신 앱이 UBA 앱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앱은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에 따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예, 모든 이 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큐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이 그냥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고객이면 누구나 설치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것들을 컨설팅하고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초기에는 이제 저희 그 엔지니어나 아니면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대개는 뭐 한 달 정도 이내에 이런 그 성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위협을 탐지하거나 이상행위를 발견하는데 그 정도의 기간들을 기본적으로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별로 보안 관제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을 해주실지. 네. 글쎄 그게 다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망분리라는 걸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분리를 하게 되면 외부에 대한 시스템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과연 두 개가 보안 정책이 완전히 달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대개는 같은 것들을 나눠서 관리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나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보안 관제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각각의 그 어떤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카테고리별로 그 보안의 위협을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눠지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기준에 대한 차이보다는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기술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퍼블릭 프로바이더마다 이제 다른 로그 연동 방식이라든지 뭐 프라이빗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넘어가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많이 그렇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가상화 환경에 있을 때 연계 기술하고 컨테이너 환경에 넘어갔을 때 연계 기술하고 그럼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이런 기술적인 이런 기준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안 관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안 관제에 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큐레이터 앱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IBM 그 서비스를 쓰고 계신 분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UBA라고 하는 앱이었고요. 그래서 UBA라고 하는 앱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이상형이나 위협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NS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 조건이 붙긴 하는데 DNS 로그라던가 아니면은 프록시 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DNS 어널라이저에 대한 위협을 같이 DNS 어널라이저를 통해 갖고 DNS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같이 분석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준희 실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질문들을 주셔서 앞으로 이제 그 관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갖게 돼서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실장님. 네. 사실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이게 하이브리드 환경이 됐든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됐든 어떠한 필요 요소 아니면 어떤 비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응되는 이제 기술들이나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한 고민 사항에 있어서 이제 조언이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IBM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행위 기반으로 왜 관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